이번 시간에는 좀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연구자로서의 박용수를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회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뭐 달란트나 소명이 있어서 갔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지역에서 2010년까지 광진 자활센터에 있다가 이제 한국자활협회라는 이제 중앙조직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활의 현장부터 정책이나 이슈를 다루는 협회까지 쭉 다 있어 봐서 그거를 박사 논문으로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뭐 자활 제도의 결정 과정, 자활 제도가 생기면서 그것이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그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실제 그것을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과 사람은 누구였는지 이런 논문을 좀 써보자라고 해서 그때는 혹 해서 들어갔는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아니 자활 제도가 다 결정됐는데 그 결정 과정을 뭐하러 또 연구하지? 그거는 뭐 별로 동기가 안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네. 아,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고요? 네, 그만뒀는데 박사 과정을 아예 그만뒀다고? 아니, 네. 논문. 박사 과정을. 그래서 한 2학기 정도 다녔는데 나머지 2학기를 다니면 이제 수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또. 네, 2014년도에 들어가서 재작년에 수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휴학하고 다니다 휴학하고 수련하셨네. 네, 자활의 이제 제도 결정 과정이 아니라 제가 있는 이제 네트워크,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서 상호 거래가 일어나고 그게 시스템이 돼서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시작됐고 확대되고 재생산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광진구 옆 동네인 강동구 또는 성동구 이런 쪽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그쪽도 저희 광진구처럼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요인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한번 접목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저기 박사학위 논문으로? 네, 박사학위 논문으로. 네. 그러니까 광진 모델을 이제 다른 지역에 좀 전파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군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당연히 사명감을 갖고 좀 하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감은 없어요. 아, 네. 이왕 박사 논문 써야 되는 거. 가르쳐주마. 그게 사명감이죠, 뭐. 지금까지 살아오신 궤적이나 활동의 근원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화두가 계속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연구자로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걸 좀 어떻게 좀 정의 내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난을 연구자 이전에 저한테는 가난이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했던 것 같고요. 그 아픔이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 봤는데 실제 그 아픔이 치유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실제 제 아픔이 치유됐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가난의 아픔을 개인이 아닌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일정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 만약에 연구자라면 그 의미를 좀 더 다시 한번 고찰하고 싶긴 합니다. 가난 사실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썼던 방법들은 대부분 뭐 정부에 의해서 사회복지제도 이걸 통해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박용수님께서는 어떤 사회적 경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회복지제도와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 이점 중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나머지 세금을 가지고
시장 경제 밖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가 세금을 애원하든 강제로 세금을 받아서 그 잉여가지고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세금을 못 걷고 그 세금이 커지지 않으면 사회복지가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확대되려면 시장 경제가 확대돼야 돼요. 이게 이제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를 사회복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를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대상들이 실제 경제 안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같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경제 자체가 사회복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사회적 경제 운동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운동은 하나의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공동체나 또는 호혜 시장을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블록을 형성하는 것,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네트워크 안에 호혜 시장이 경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체하는 활동이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된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사회복지 쪽은 제도나 일정 정도 국가가 만들어가는 것 중심이었다면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사회적 경제는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무엇을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가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비교가 좀 됐고요.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사는 집이 공동체 주택이에요. 협동조합이 만든 공동체 주택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출근하는 곳이 시민자산화를 만든 건물에서 출근하고 있고, 또 일하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제 개인의 소득과 삶은 사회적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풍족하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하나의 공동체 경제 블록을 만들 수 있다. 이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회복지의 제도 기반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찌됐건 일정 정도 빈곤을 완화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 아까 시장 경제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거 외에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선호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제도 기반으로 되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 제도를 참여하는 사람의 계급이 형성돼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되고 그 제도에 일정 정도 수혜를 받는 사람은 수혜자가 되거든요. 그 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혜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관계잖아요. 누구는 주는 사람이고 누구는 받는 사람의 관계. 근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분리되지 않고 관계성을 갖는 거니까 배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는 배제되는 어떤 그런 제도로 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이제 박영수 선생님이 아마 살아오신 삶의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앞에 모두어서 제 가난의 문제를 돈을 버는 방식으로도 해결하려고 그랬고,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제 돈을 개인이 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극복됐을 때의 행복감은 저는 이렇게 사회적 행복감, 사회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에서 느끼는 어떤 고립감,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제도 기반으로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고립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사회적 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관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힘으로 그게 해소가 돼야 실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 안에서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동적 개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같이 관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작게만 성취감?
그렇죠. 시민적 어떤 효능감, 자존감 네, 네. 뭐 이런 것도 되게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모두가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예. 뭐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를 충족시키진 못하더라도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는데 광진 주민연대에 참여했던 자활의 수급자분들이 주민연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정도 시민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연구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수혜자죠. 수혜자가 자활센터에 왔다가 광진 주민연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수평적인 조직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일정 정도 프로그램이나 어떤 집회에 참여하면서 아, 내가 그냥 나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관심이 생기면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 그래서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는 공익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공익적인 인간으로까지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일정 정도의 그렇게 관계 중심 또는 시민사회에 다시 자신이 나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광진 주민연대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떤 시민성 관련된 연구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또 연구 성과물들이 있나요? 네네. 왜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는 상호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을까? 이제 다른 지역의 네트워크는 상호거래가 그렇게 네트워크 안에서 조직된 상호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름아름의 관계인 거죠. 어떻게 광산넷은 상호거래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뽑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적인 요인, 그리고 게임 이론에 근거한 일정 정도의 헌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 헌신자만 있으면 실제 상호 거래, 사업이 활성화되진 않고 실제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력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익이 돼야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고 협력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실제 헌신자가 활동을 할 때 적극적인 협력자의 도움을 얻어서 처음엔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적극적이지 않는 이익이 되는 협력자가 협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익이 되는 협력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자하고 적극적인 협력자는 이익이 안 돼도 협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실제 그 협력을 이익이 되게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효능 있는 조직이다. 실제 돈을 버는 조직이 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협력하지 않던 사람도 협력하게 된다. 이런 이제 게임 이론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영성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시민운동이나 이런 활동을 한참 하다 보면 스스로 고갈되거나 소진되기도 하고 또 한쪽 방향으로 많이 굳어지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은 저는 어떤 조금 오버한 얘기지만 영성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반되고 영성이 성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영성과 운동의 어떤 관계랄까, 영성과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조금 연구하고 싶긴 해요. 되게 어려운데요. 영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 영성이란 뭔지 그리고 또 특히 사회운동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또 실천을 해야 하는 건지. 영성은 뭐 편하게 얘기하면 신적인 인격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안에 그러니까 신적인 인격을 담아서 창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신적인 인격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을 영성이라고 하고 그 신적인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성은 사람이 하나님다워지는 그 속성 또는 동물과 차별되는 그런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육강식 승자독식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 그리고 생물과 사람 간의 평화. 예를 들면 서로를 해하지 않고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고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는 사회, 이런 것들이 영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존중받아야 되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뭐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속 가능 안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특히 막 지금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영성하면 되게 우리가 느끼기엔 되게 저 멀리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신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 직시하지만 또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찾아야 되는 어떤 의미와 가치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가는 그런 것들이 또 영성이라고 좀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게, 제가 이제 만나는 처음에 시작했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 대표들을 보면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아픔을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성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아무튼 얘기만 들어도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올 수 있겠죠? 네. 혹시 마지막으로 연구소도 최근에 또 뭐 광진에 또 연구소, 지역 연구소도 만드셨다고 들었고요. 뭐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도 기획하고 있는 또 연구 주제나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저희 연구소에는 박사만 5분 계세요. 뭐 저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네. 같이 함께 연구하고 연구만 할 게 아니라 그 연구를 통해서 실제 지역사회를 같이 변화시키고 같이 성장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든 연구소이기 때문에 각자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혼자 연구하기보다는 같이 팀이 돼서 서로 도와주면서 특히 저희는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제공해 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고 또 하고 싶은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하려고 하는 연구자가 있으면 연구 용역도 따가지고 좀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 같이 참여하고 싶네요. 아 그래요? 여기는 아직 안 하셨어요? 저도 이미 하고 있어요. 사양하겠습니다. 뭐 나 때문이야 뭐야. 지금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3개나 구동하고 계세요. 3개. 3개. 아주 욕망덩어리이십니다. 우리 박윤수 선생님. 네네. 근데 활동도 하고 연구도 하고 유튜브까지 되게 사실 믿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엄청 부담스러우실 텐데. 네. 유튜브를 예산을 넣어서 조금씩 해왔었어요. 그래서 회원사들의 소개나 상품 소개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예산을 안 넣으니까 이게 이제 뭐 찍기도 뭐 안 하고 노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해 보겠다라고 해서 회원사의 대표를 만나서 쇼츠로 인터뷰를 따거나 뭐 각 분과 회의에 들어가서 그 회의하는 모습을 이제 찍는다든가 회원사의 서로 이해를 돕는다든가 회원사의 구성원들의 얼굴을 자꾸 노출시켜준다든가 이제 이러한 의도로 좀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광진주민연대 대표를 상임 대표를 작년에 맡으면서 광진주민연대의 목표가 회원 10,000명이에요. 지금 500명 회원인데 이게 한참 10,000명이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숫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민연대의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는 지역에 있는 시사 문제를 다루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과 맞닿아 있는 시사 얘기를 일주일에 한 편씩 1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라이브를 하고요. 그 두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광선의시라는 또는 광진주민연대라는 공식적인 채널에 올리기에는 조금 이상한 까리한 까리. 아까 밥 먹고 술 먹는 뭐 이런 이런 것도 찍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어서 제 개인 유튜브 용수왈이라는 거를 개설해서 용수가 말하길. 용수가 말하길. 용수왈. 세계 유튜브 이제 그렇죠. 오늘 자막이 쫙쫙 세 개 네네네. 나갑니다 지금. 네. 광산의 네. 광진주민연대 여기다 이렇게 글을 딱 써주세요. 광진주민연대 용수왈. 여기 얼굴 앞에다 써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 채널 운영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나 뭐 이건 좀 신경 써라 이런 건 이렇게 그러니까 조언을 저희처럼 좀. 네. 네네네. 유튜버를 네네. 하는 사람들한테. 네. 제가 3개월짜리예요. 네네. 그럼에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광산넷은 6천 명이 서로 이해하고 그 채널을 통해서 서로의 상호거래, 물건과 서비스까지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광진주민연대도 지역에 좀 더 이슈나 인사들을 초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 용수활은 제 취미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특히 이제 용수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의 때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약간 교조적인 말이 있잖아요. 교조적인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싶고, 뭐, 그런데 훈계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못하니까, 용수왈. 그거를 나름대로 찍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 보든 말든. 네. 보든 말든. 찍어서 만약에 그 얘기가 그 사람한테 필요하면 공유를 하겠죠. 그럼 이 그렇죠. 사람은 아 유튜브구나 이렇게 보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의도가 있으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회수를 봐요. 네. 조회수를 외울 정도로. 그거 외운다고? 외울 정도로 봐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매일 봐요. 외울 정도로. 그래서 용수알이 지금 구독자가 105명이에요. 와. 어제도 제가 술 마시면서 3명의 구독자를 가입시켰어요. 아, 진짜. 유튜브 영상을 봐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야, 네. 가입해줘. 이렇게. 그 집요한 거잖아. 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가입해줘. 너 끈기, 핸드폰 인내심. 열어봐.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봐. 그러니까, 아니, 그 끈기 있는 거는 약하게 아주 오래 하는 거고, 집요는 강하게 바로 단기간에 하는 거라고. 아까 나왔어요. 아니라고 하셨지만 나왔어. 집요한 게. 유튜브는 집요하게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네네. 아, 그게 진짜 자기 안에 본연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아마 이쪽 용수 아래서 들을 수 네네. 있지 않을까. 구독, 용수알 구독. 네. 좋아요. 부탁 좀, 알림 좀. 족대꾸알. 네. 부탁드립니다. 현장 연구자 박용수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볼 때 그는 지역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꾸준하면서도, 끈기 있게, 집요하게 아니고 끈기 있게 하나하나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그 과정을 조망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조직가이면서도 연구자로서의 면모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DBDB은 현장에 뿌리 내리고 활동하면서 그 현장에 생생한 이론을 길어올리는 현장 연구자들과 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